갑의 물품 보관 청구를 필요로 하는 의뢰 요청에 따라서 그 소유 X토지를 을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갑이 임대인이고 이제 을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상에 진짜 미등기 Y 건물을 요즘 사례가 이제 그냥 토지, 그냥 건물 그러면 될 거를 꼭 X토지 Y 건물 하다 보니까 사례가 더 정신사납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해놓으면 뭐 세련되게 보여서 그러나. 근데 중개사 수험생들한테는 그 토지를 명칭 하나 붙여놓은 순간에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X토지 Y 건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을은 임차인 Y 건물에 대한 보존 느낌을 마쳤다. 읽는 순간에 622조 떠올려야 되고 이런 사례가 요즘에 쏟아져 나오니까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 생겼다 그 이야기야. Y 건물에다 등기했기 때문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임차인의 차임채무 불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Y 건물의 매수를 청구해서 일단 틀려있고 채무불량으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지상물 매수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Y 건물의 매수 청구한 경우에 임대인의 대금지 구분은 임차인의 Y 건물 명도 및 소유권은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양자는 동시행관계니까 2번도 당연히 틀려있고 3번의 경우는 을이 Y 건물에 대한 보존 느낌을 맞춘 후 임대인이 병역의 X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느낌을 맞춰준 경우 여기까지 지금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가 지금 제3자 병역의 양도가 됐어요. 사안이. 이때 임차인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 소멸하면 임차인은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병을 상대로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틀려있죠. 이런 사례가 요즘에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대항력 갖춘 경우라면 양수에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4번의 경우에 만약 임차인의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이것도 지금 판례를 순서대로 지금 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Y 건물이 위에 지금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지상물 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임차인은 첫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일단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는 출제가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채권 채무 한도액이 3천만 원으로 근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 지상물에 대한 매매 대금은 얼마로 정해질 것인가? 원래대로 하면 매수 채권 행사 당시 건물 시가대로 매매 대금이 정해져. 그게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 1억 원 중에서 매매 대금 1억 원 중에서 얘가 이제 변제하고 이 근저당을 맞소시켜야 되니까 3천만 원을 뺀 나머지 7천만 원으로 매매 대금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 시가대로 매매 대금이 정해지고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액, 채권 최고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매매 대금이 정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단계 요 임대인 쪽에서는 만약에 매매 대금 1억이다. 1억 다 주어버리면 얘가 3천 가구 근저당 말소시켰는데 말소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불그리니까 3단계 요때 그러면 임대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앞에서 매매에서 나온 588조에서 내가 권리를 얘가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보니까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위험한 한도내에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588조예요. 588조에서 채권 최고 한도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일부 거절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논리전개 나가니까 여기까지 아직은 여기까지만 출제가 됐지만 정리 잘해야 되고 그 다음 따라서 이제 4번의 경우 Y 건물에서 적법 매수권 행사한 경우 갑은 근저당이 맞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 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당연히 틀렸고 588조에서 거절이 가능하니까. 5번의 경우에 만약 Y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임차인이 적법하게 매수권 행사한 경우 Y 건물은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원래 지상물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최근 판례하면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이 사례처럼 지상물에 대한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도 지상물 매수조건 행사할 수 있다. 그 판례에 들어놓은 거죠. 5번은 맞고 57번의 경우는 이게 우리 시험에도 21회 때 거의 유사하게
이 비슷한 사례가 21회 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약간의 지문만 바꾸는 게 거의 똑같아요. 가분을에게 건물을 임대했는데 임대인 값 임차인이고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한 중 임대차가 만료 전에 화재로 건물이 전소했다. 그럼 이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지냐 마냐 그건 묻는다는 소리인데 1. 임차인의 귀책사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는 임차인은 보관 의무 불이행, 참호 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져야 될 것이고 1번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2번의 경우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임차인은 감액에 건물 반환처분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는 임차인 자신에게도 전혀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참모자가 이제 원래 돌아오면 이 의무를 부담해야죠. 여기서 말하면 임대인이 반환처분을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사용수익해줄 채무는 면하겠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한다는 거죠. 따라서 2번은 맞고 문제는 3번인데 화재에 관한 기책사 유무나 소재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는 뭘 묻고 있냐 그러면 아까 앞에 박스도 잠깐 나왔다시피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재가 밝혔다 원인 불명이다.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은 이 화재로 난 이행 불능이 임차인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임차인 쪽에서 입증해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서 주임을 가지고 임차 목적물에 대한 주임을 다했다. 성관 주임을 다했다는 것을 임차인 쪽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그걸 입증을 못하게 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번은 맞고 4번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되면 당연히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증금은 담보조 효력을 가지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공제하겠죠. 물론 나머지 있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청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뒷구절이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조건을 상실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물론 보증금이 담보적 효력을 가지니까 임대인은 손해배상 금액을 보증금에서 충당을 시킬 수는 있어도 남은 것이 있으면 반환을 또 해줘야 되니까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조건은 여전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보증금 반환 조건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3번은 틀려있고 4번은 틀려있고 5번의 경우는 우리 시험 범위를 이제 벗어나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 만일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반환 의무 이행 제공을 딱 했어요. 이행기에. 그런다면 보증금 돌려다가 청구했는데 임대인 쪽에서 지금 수령을 지체한 거죠. 임대인 쪽에서 반환할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수령을 거절 이런 거를 수령 지체, 채권자 지체 이 사이에 임차인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됐다. 그랬을 경우에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이야기인데 이 경우는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참호 불능과 그런다는 건데 채권자의 이 경우는 수령 지체가 있죠. 임차인은 이미 이행 제공 다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임차인의 경우는 그러니까 채무자는 수령 지체 중인 경우 이런 경우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 불능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자기는 이행 제공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사례는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채무 불능으로 난 모든 책임을 채무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난 민법 541조의 규정이 됐는데 원래 이 사례가 사법고시하고 변리사에 출시됐던 사례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례가 그게 이제 우리 중개사에도 변형돼서 출제가 됐는데 5번 지문은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대신 요지는 이제 그거라는 거죠. 채무자 쪽에서 이행 제공을 했으니까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여기 채무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채무불능이란 모든 책임을 면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경과실로 멸시시켰으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민법 규정인데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채무불량 자체는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채무불량을 위한 해제가 시험에 들어가는 거지. 따라서 그 5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 말해두면 되고 58번의 경우는
무단 양도 전대 경우 그 문제가 이제 뒤에 몇 개 이제 이런 게 계속 나온다. 당연히 무단 양도 전대 경우는 시험에 집중 나올 것이고 스토리는 이렇게 돌아갈 것이고 지금 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임차인이 양도 전대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따라 동의 없이 무단 양도 전대를 하게 되면 물론 양도는 임차권을 지금 얘한테 팔아먹는 거니까 임차권이 동일성을 잃고 계약에서 전되는 것이 양도죠. 따라서 임차인을 취해서 벗어나고 전대차 경우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보유하면서 임차 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거니까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갖는다. 전대차. 양도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벗어난다. 이 차이죠. 그럼 이제 동의 없이 무단 양도 전대하더라도 줄기 양도 전대차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대로 유효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는 양도인 양수인, 전대 경우는 전대인 전체인 당사자 사이에서 이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대신 이제 이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이지만 여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부담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양수인 전차인이 이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유효라는 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유효한 거예요. 따라 임차권을 가지고 얘한테는 주장할 수 있겠지만 대항할 수 있겠지만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는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수인 전차인의 점유는 여지없이 불법 점유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불법 점유 해당이 되면 여기 임대인은 일단 목적물 1 반환 청구권 행사할 건데 별로 시험은 안 나오지만 다만 이제 이것도 자기에게 직접 반환하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점유자 임차인에게 반할 걸 청구하고 얘가 이제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을 오지 않는 거 자기가 반할 걸 청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불법 점유니까 손해배상 청구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원래 저 불법 점유 해당이 되면 불법행위가 성립되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지만 이 경우는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양수인 또는 전차에게 또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도 못한다는 것. 이유는 이 두 사람 사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여전히 차임지급 조건 행사해서 차임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차임을 받게 되면 이자의 불법 점유를 인해서 임대인이 입은 손해가 다 보전이 되죠. 따라서 차임을 받아서 보전할 수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관계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일체 이런 청구 못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얘가 무단 양도를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무단 양도 전대를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으되 아까 앞에서 문제 나왔다시피 해지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단 양도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무단 양도 전대를 하더라도 해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얘가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얘는 임대인의 동의를 얘한테 얻어줄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임차권 소멸 그럼 이자 임차권도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얘는 얘한테 여기 양도 전대도 유상 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을 얘한테 묻게 된다. 결론이 이렇게 돌아가요. 따라서 이제 거기 58번 임차인은 임대인 갑부 등시 목적물 병의 순서는 갑을병으로 되어 있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병이 전차로 되어 있고 갑을병의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을병사의 전대차 계약은 동협에 유효하게 성립돼서 을은 병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음하고 담보 책임진다. 이건 당연한 거. 또 동의를 얻어줄 의무도 당연히 부담을 하고 병은 을에 대한 권리로 갑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유효니까 임차권을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는 있지만 동의 없느나 임차권 가지고 얘한테는 대항을 못하니까 불법 점유가 된다. 딱 2번도 맞고 3번의 경우에 갑은 전차인 병에 대해서 차임증급 청구권 없고 얘는 얘한테 차임증급 청구권을 갖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두 사람 사이 양도 전대차 계약은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니까 얘는 얘한테 또 차임증급 청구권 갖겠죠. 그럼 얘는 얘한테 직접 차임증급 청구는 못하지만 얘가 차임을 안 주면은
얘는 얘한테 갖는 차임지급 저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걸 대이행사할 수는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4번 질문은 맞고 5번의 경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까 앞에 나온 것 임차인의 채무불이익으로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서 부소물 매초권이 있다. 부소물 매초권 없잖아요. 다 틀려 있잖아요. 당연히. 5번에 각과의 임대차 관계가 채무불이익으로 소멸하면 여기 임차권이 소멸하면 여기 전차권에 살짝 동의 얻어서 적법하게 전대차가 됐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익으로서 임차권이 해지가 돼 소멸하면 이것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동의 얻었다 하더라도 동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59번의 경우는 우리 20회 시험 때 실제 기출문제인데 토지는 안 틀리고 어른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소유 엑스토리 임차한 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엑스토리 병에 쳤는데 순서는 갑을 병으로 되어 있어요. 안 헷갈리도록. 다음 중 틀린 것은 임차는 전차에게 엑스토리 인도에서 병이 사용수가 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두 놈 사이 계약은 유효니까. 그 다음에 임대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에 존속하는 동안에는 병에게 불법 점유를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3번의 경우에 갑은 일과 임대차에게 존속하는 동안 불법 점유를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 2번, 3번 판례는 동일한 판례에서 나온 것도 두 개 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임대차 기한 만료 시에 전차인이 신축한 건물이 엑스토지에 현존한 경우 갑이 엑스토지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전차는 갑에게 지상물 매초권 행사할 수 있는가?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뤄준 경우 전차는 지상물 매초권 행사할 수 있지만 이거는 불법 전대요에 따라서 무단 전차에게는 지상물 매초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니까 거기 4번은 틀려있고 5번이 건 아까 앞에서 가르쳐준 거 판례고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정에게 엑스토를 전된 경우 이거는 이제 동거하는 배우자끼리 임차권을 지금 무단 전됐다는 거죠. 이런 거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게 이제 부부끼리니까 판례 입장이고 그 판례를 예에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차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임대는 해지할 수 없다. 그 판례고. 그 다음에 60번의 경우는 이번에는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 동의 있는 경우. 이 경우에 동의 있는 경우는 임차권의 양도는 이제 거의 물어볼 일 없고 동의해서 양도하면 얘는 이제 임차인을 집 벗어나고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만 남는 것이 양도고 전대 경우는 이제 갑을병 3자가 남게 되는데 이 경우 이제 가장 핵심은 두 사람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내용에 따라 정해지니까 문제될 것 없고 전대차 계약이 성립이 되더라도 2인대인 임차인 두 사람 사이의 계약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니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종래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내용이 정해지니까 문제될 것 없고 문제는 전대차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에도 불구하고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어떤 권리의무가 있는가? 전전세의 경우는 전전세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전세권 사이에서는 일체의 권리의무가 없죠. 전전세는 이유는 전세금을 일시금으로 딱 주면 얘는 그 이후에 얘한테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놈 사이에 뭔 권리의무 있을 수가 없는데 차임은 지금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줘야 된다. 그러면 얘는 얘한테 받아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받아서 안 줄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지급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걸 대비해서 전대차 경우에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권리는 가져나 차임지급 청구권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다. 이게 전전세하고 차이점이에요. 외우지 말고 이해하세요. 따라서 이제 얘가 수리를 요하는 경우는 얘한테 수리해달라고 청구해야지 얘한테 수리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거꾸로 말하면 일체 얘한테 의무 부담하는 거 아니니까 권리만 갖지 차임지급 청구권 반대로 얘는 차임지급 의무 부담하지 얘한테 권리는 못 갖고 이게 핵심 여기에 초점 맞춰서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 60번의 경우에 이를 임대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월 임료를 받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양도 전대한 동의는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였어요? 지위를 승계합자 임차료를 받은 것은 임차권의 양도를 묵시적으로 뭐한 것이죠? 동의한 거로 봐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니고 임대차 양도 경우 차임지급 처분도 있잖아요. 이미 발생한 종래의자 얘가 얘한테 차임을 연체한 게 있다.
그런 것도 임차권 양도했을 때 다 자동으로 승계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발생한 연체 차임 채무 기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채무 등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이전이 안 돼요. 1, 2번에 세면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전차에는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렇다고 전대인과의 법률관이 없어진 건 아니고 전대인에 대해서 권리의무를 갖는 당연한 거고, 전참가사에서 전대차 계약했다는 권리의무 부담하니까 얘한테도 차임지급을 부담하고, 전대차 계약 내부터 얘한테도 차임지급을 부담하고, 얘한테 지급하면 얘한테 지급 안 해도 되고, 지급하면 얘한테 안 해도 되고, 뭐 그 이야기고. 4. 전차에는 임대인에서 직접 의무를 부담하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 전차에 직접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맞잖아요. 전전사고 차이고. 5.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되다 할지라도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에 대해서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판을 걸 요구할 수 없다. 틀려있고. 이게 적법하게 전대차가 되는 동여 전대차가 되면 불문하고 기간이 다 만료되면 얘는 얘한테 직접 자기에게 목적물 판단하고 청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동의 얻어서 전대하든 무단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기간 다 만료되면. 그럼 얘한테 대한 목적물 판은 뭐 면하고. 따라서 5번은 당연히 틀려있고. 61번의 경우는 갑은 자기소 액세금을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갑을 승낙해서 병의 전대, 동의 얻어서 전대한 경우 순서는 갑을 병이고, 병이 차임을 을에게 지급한 경우 갑에게 다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 맞아요. 얘가 얘한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원래는 지급하면 얘한테는 지급은 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 차임 지급 시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차임 지급한 것을 가지고는 얘한테 대항을 못해요. 그 대신 거꾸로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차임을 지급한 걸 가지고는 얘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이것만 깨우치면 되고. 따라서 1번의 경우 당연히 맞고,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것을 가지고는 임대인이 대항을 못하니까. 2번의 경우에 임대인이 차임을 병의에 청구한 청구, 을에게 청구 상관없고, 원래는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둘이 임대차 계약이니까 얘가 안 줄 때도 직접 청구하는 거고, 그러나 얘한테 청구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3번에 X 건물이 강풍에서 일부 파손된 경우에 병은 갑에게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려있죠. 수선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요? 임차인에게. 얘한테는 권리 없다니까요. 차임직 의무만 부담하지 얘한테 청구하잖아. 3번은 틀렸고. 각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도 병의 전차권을 소멸해준다. 원래 이제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631조죠. 여기 임차권을 토대로 해서 전차권이 발생이 되니까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다 지문 잘 봐야 돼요. 여기 임대차 기간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이자 참후불능으로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서 임차권이 소멸했다. 여기는 전차권도 따라 소멸하는 거예요. 얘도 내쫓겨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그러죠. 기간 만료되기 전에 얘 둘이 합의해서 얘를 내쫓아버리고 싶다. 이 새끼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럴 때는 두 사람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임차권 소멸, 얘도 소멸되니까 얘 한 방에 날아간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에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의 해지로 인해서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전차권은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 잘 보고 골라야 돼요. 기간 만료나 참후불능 해지한 경우는 소멸해요. 그 다음 병은 일정한 경우 갑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647조인데 아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어떤 경우 행사하는 거요? 이건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졌으니까. 건물기 있다 공작물의 전차인 임대인의 동의로서 부속을 시켰거나, 임차인의 동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647조. 그 명확히 머릿속에 담아야 돼. 요즘에 부쩍 이걸 많이 물어보니까. 따라서 5번 지문 자체는 맞고, 그 다음에 62번에 앞에 똑같은 문제니까 집에 가서 확인하고, 63번을 봐보세요. 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보증금을 주고받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고 이걸 보증금 계약거래요.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민법상 보증금에 관해서는 일체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보증금 지급은 임대차의 성립요건 아니에요. 규정이 없어. 차임 지급이 임대차 요소예요. 그러나 전세금은요, 민법에 규정이 있죠. 필수로 지급하라고. 또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필수적인 요소고. 따라서 1. 보증금 계약을 철회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임대계약도 당연히 유효해요. 이 보증금은 민법에 규정이 없이 거래 관행상 지급하는 거야. 뭐 때문에 지급해요?
연체된 차임채무나 손해배상 채무 등을 보증금으로 까기 위해서. 그게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이고, 민법의 보증금에 관해서는 일체 규정이 없어요. 관행적으로 지급한 거고. 보증금 지급은 임대차 요소 아니에요? 그래도 또 틀리고 나와. 우리 본 시험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 내 틀린 것 보고 나 뒤로 나자빠져 버렸는데. 전세금은 민법에 규정이 있고 전세권 필수 요소고, 임대차 요소는 차임이야. 차임 지급하도록 돼 있어, 법규에. 보증금은 규정이 없고. 이것도 말 안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거 나오면 다 틀고 나와. 안 봐도 비도고.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에 이게 담보적 효력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거래 관행상 보증금을 지급하는 거. 2번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보증금 있는 경우는 임차는 임대인에 그만 있고, 아까 앞에서 나온 거예요. 틀려있잖아요. 여기가 보증금을 가지고 2번처럼 담보적 효력이 있으니까 연체된 차임채무 등을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적 의무가 아니에요. 따라서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인은 왜 나한테 차임지급 청구하냐, 보증금으로 까면 되지, 이런 건 안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3번에 틀렸고, 4번의 경우에 대항력 있는 경우에 앞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전세권 할 때도 내 눈에 이야기했다시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은 이게 명문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체결했다,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했다,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의 제3자에게 매각이 되면 주택임대보호법 3조 4항에서 대항력 갖춘 상태 양도가 되면 양도에는 모든 법률상의 주인은 양순에게 승계된 것으로 추정한 대로 바꿔치기 잘해요. 본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처분도 얘한테 승계되니까 종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처분 소멸 얘한테 승계, 이렇게 반환청구한다. 이거는 주택임대법 규정이 있어요. 상감대조법도 규정이 있고. 근데 이걸 전세권으로 바꾸든가 민법 임대차로 바꿨을 때, 민법 임대차 경우에 얘가 대항력을 갖췄다, 임차권에. 이 경우에 지금 목적물이 양도했을 때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그냥 규정이 없다 그 말. 그래서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전세권의 경우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대부분 전세권에서 출제가 돼.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자 모든 범사치는 얘한테 승계되니까 이자 전세금 반환채무 소멸 얘한테 반환청구는 이렇게 판례가 확실히 나와 있어. 이건 여러 번 시험 났고. 근데 우리 민법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 이거는 판례는 없는데 해석상 동일하게 대항력 갖춘 경우는 똑같이 양도하면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하니까 기간 끝내가 살고 얘는 보증금 누로부터 반환받는가? 이게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확실한 판례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똑같이 이자 지가 얘한테 승계되니까 이렇게 반환 청구한다. 이렇게. 따라 시험은 민법에 규정이 있는 주택임대 보호법하고 상감대차법이 집중 나오고 판례가 나와 있는 전세권의 경우도 집중 나오지만 민법 임대차는 요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 4번 지문이죠. 요거는 이제 별로 출제는 안 되고, 그러나 원리는 똑같음. 다음에 출제 빈도수가 타인하는 것은 방금 말해준 그런 것 때문에. 5 맞고. 64번, 65번이 여러분 몫이니까 집에서 풀어보고, 65번의 경우는 해지 통고는 3가지 경우에 통과하는 거예요. 존속権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존속権약정했지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해지권을 보유한 경우에, 그 다음에 임차인은 뭐한 경우 1번 다 파산. 전세권자 파산은 전세권 소멸 사유가 아니지만 임차인의 파산은 임대차 종료 사유지만 해지 통고 사유다. 전세권 할 때도 가르쳐 줬고 그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를. 그 다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보면은 문제가 뭐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으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많이 돼 있으니까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은 없으라 보고. 1. 틀린 것은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도 이 법을 준용한다. 당연히 맞고. 이번의 경우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직원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을 임차를 했을 때, 자 원칙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재정취를 물어봤다. 주택임대법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나 외가 있죠. 그중 외가 하나가 2번 지문. 이 경우는 이제 당해 중소기업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고 그 선정한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토지 주택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적으로 법인이지만 임차권에 대항력 취득하고, 더 나아가서 계약세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조권이 다 인정이 돼요. 그 2번 질문에 대항력만 써놨지만 2번은 틀렸고, 3 맞고, 4 맞고, 등기 하나도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5 종래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던 판례는 5번인데 요즘에는 이제 별로 안 물어보지만 하도 옛날에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적법하게 전대차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동의를 얻어서 전대를 했다, 적법하게. 그랬을 경우에 요 임차인의 임차권을 대항력 인정이 되려면은 인도받고 이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죠. 여기 임차인은 여기에 직접 거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직접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직접 점유자 전차이니까 전차인이 뭐 해야 된다? 주민등록을 해놔야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다. 그 판례죠. 따라서 5번은 당연히 맞고,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한참 이 판례도 많이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그 다음에 2번인 거 틀린 것은 1번 당연히 맞죠. 인도 및 주민등록 대항력권은 읽으세요. 맞고, 따라서 일단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버리면 전 가족과 함께 이전과 동시에 대항력은 소멸하겠죠. 2 맞는 거 확인하세요. 보증금 지급은 임대차 성립요건 아니에요. 딱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면은 당연히 대항력 취득하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확인하세요. 빨리빨리 확인하셔야 돼. 요거는 지금 말로 써놨지만 이거 사례로도 지겹도록 옛날에 물어본 거예요. 사례로 나오면 더 시간 걸리니까요. 말로 해도 빨리빨리 판단만. 인도받고 전입신고했고 당일에 뭐 했다? 저당권. 그러면 대항력은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하죠? 저당권이 우선하겠죠. 이건 임차권을 가지고 만약에 경매 들어가면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 못해요. 따라서 3번은 임차권은 대항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갖춘 후에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임차인은 아까 방금 전에 가르쳐준 거죠. 주택임대법 3조 4항.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전 소유자는 현 소유자 누구에게나 보증금 반환청으로 다 틀려있죠. 동법 이거는 3조 4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임대인의 모든 지위는 요 양수인에게 승계된 걸로 본다. 얘한테만 반환 청구해야죠. 얘한테는 반환 청구 못하고. 그러나 얘도 있어요. 얘한테 반환 청구하는 경우도. 얘 갖고 얘로 또 보증금 반환받고 싶으면 양도 사실을 안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 이재개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자와 보증금 반환처럼 소멸이 안 되니까 얘한테 반환 청구는 A도 있다고 판례하면. 그러나 이제 4번 질문은 일단 틀려있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경매 시에 그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맞는데, 선수인과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께 있게 되면 얘네들이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러면 임차권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가지고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3번의 그 4번 지문을 봐보세요. 바로 다음 문제. 거기 묻는 물음만 봐보세요. 갑은 을소주택 임차했으니까 갑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네요. 을이 임대인이고, 순서만 바꿔. 틀린 것은 4번 지문 봐보세요.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4번 지문. 맞잖아요. 그게 2번, 5번 지문이요. 2번, 5번 지문 얘 들은 거 3번에 4번이잖아요. 거기도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그 다음 3번에 1번에 경우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다. 시장 구조 구청장 직권 말소가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일단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애인이 있죠. 동법 소정 2절자에 따라서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이 됐다 또는 재등록이 됐다. 그러면 종래의 대항력이 소급에서 대항력 유지가 되고 외에는 있지만 원칙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고, 이 판례도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한 3, 4년간 연대고 물어보는 판례인데 최근에 2010년 이후에는 출제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전에 2005년 전으로 여러 번 출제된 판례고,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병에게 양도가 되면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치가 전속할 여지가 없다. 이번엔 틀렸네요. 방금 가르쳐 드렸어. 얘가 뭐 하면 돼요?
물론 보증금 반환처분 얘한테 승계는 되지만 원칙이지만 얘가 이자로부터 임대로부터 그대로 받고 싶다 그러면 양도 사실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 이재개하면 돼요. 그럼 이자 보증금 반환처분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 질문은 틀리는 거예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가부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존속할 여지가 없다. 틀렸어요. 양도 사실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재개하면 외가 인정이 돼. 이자 보증금 반환처분은 얘한테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은 틀렸고 3번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과 점유 매각관계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도 마칠 때는 임차인도 대항력 취득한다. 아까 1번에서 5번 지문 판례 그거 지금 이해 들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임대인 소유 주택에 이미 아까 4번 이야기했고 5번을 보세요. 가부자 병이 을의 주택에 별개로 임차했으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식이죠. 별개로 임차했으나 가정 공동생활을 같이 한다. 동거하고 있다. 이들의 보증금 합산액이 소액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면 소액 임차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악용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액 보증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보증금 액수를 총 1억인데 쪼개가지고 5천 5천에서 별도로 임대차익을 치른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악용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주택의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 보증금 액수를 합산해 버리죠. 이거는 시행령 10조 사항에 나와 있어. 악용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따라서 그런 경우는 소액 임차는 보호가 안 되겠죠. 시험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 그 시행령이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옳은 것은 다세주택의 임차인이 동호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주민등록 마치면 대항력 취득한 다세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표시해서 지번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번 신고만 하면 되겠지만 따라서 1번이 됐다면 금방 할 거이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요즘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판례도 이해가는 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기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전세권자로서 권리만 누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위를 강경한 거니까 빌려 쓰는 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 전세권자 권리를 다 같이 행사할 수 있죠. 이어서 임차인의 주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이 판례는 2010년도에 나오자마자 연대고 2, 3년간 출제된 판례죠.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틀려있죠. 이 경우는 특히 이 판례는 여기에 임차인으로서 인도받고 이제 전입신고를 했는데 여기 전입신고가 잘못된 거예요. 지번신고를 잘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이제 놔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지위를 강해서 전세권 설정을 받았는데 이때는 제일 선순위고 확인도 안 했는데 바로 위에서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전입신고 제대로 된 거 확인해 봤더니 요게 지번신고가 잘못됐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정정신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낙찰됐을 때 1.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 전액 배당 못 받겠죠? 저당권보다 뭐로 가니까 후순위가 가지고 확정일자 다 받았어도 정정신고를 나중에 했으니까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주장한 것이 나는 전세권자로 지위도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적이 없다. 이걸 주장한 사건이죠. 근데 민사집행법 91조 사항에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우는 원칙 전세권은 후순위 저당권의 경매에서 소멸이 안 되지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소멸해요.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가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한데 이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을 뿐이지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민사집행법 91조 사항에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얘는 전세권 가지고 경락인에 대역을 하니까 얘가 전세권을 인수, 전세금 반환할지 명도 받는다. 그래서 이 경락인이 박살난 사건이라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이 판례는 나오자마자 2, 3년간 연대고 나온 것이고 들렸고 3번 판례도 무지 중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2010년도 이 판례 나오자마자 2년간 연대고 나오다가 이 판례 때문에 주택임차법이 개정까지 됐죠. 따라서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순수하게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받은 애기 때문에 얘는
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되더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3번 지문 일단 판례에 의하면은 우선 변제권자 취소 배당금 할수가 틀려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주택임대법을 개정을 했죠. 지금 개정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 받는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이 판례 나오면 딱딱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요. 이것 때문에 금융기관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잡고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 말이야. 우선 변제권이 승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 법을 개정했잖아요. 이 판례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 한해서는 금융기관 안에서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이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이런 거에 금융기관은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받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잡고 금융기관에서 우선 변제권이 승계되니까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해 주더라 그 이야기야. 그러나 이 판례는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보증금 반환 채권만 순수하게 양도받은 건 우선 변제권 승계 안 돼요. 금융기관이 되는구만. 따라서 판례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 개정 이렇게 순서 딱딱 정하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근저당이 요거는 적용 범위에 관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본 판례죠. 근저당이 이미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을 나중에 뭐해서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한 거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하는 후에 요걸 임대를 해줬는데 거기에 누구더라? 소액임차인. 그러면 소액임차는 성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받는다. 서울특별시 같으면 1억 원 이하의 임차인이 3,400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경우도 주택임대법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일정 액수까지 최우선 변제 받는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법 이 경우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 판례고. 5번의 경우는 최근에 집중 물어보는 판례죠. 주민등록 신고가 효력이 발생이 돼야지 대항력이 인정이 될 건데 이 신고는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는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냐 행정청이 수리할 때냐 행정청이 수리할 때고 그에 관한 그 판례도 나와 있고 따라서 5번은 거기 나와 있는 그 2번 판례라든가 3번 판례 4번 5번 1번 빼고 나머지 4개는 그 최근에 주로 논란이 많이 되는 판례로서 시험에 많이 나온 것들을 조금 최근 여러분 시험에서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주택임차권 후 대항력을 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1.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길 다음 날에 동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인도받고 요즘에는 동사무소 확정일자가 다 받죠.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오전 0시를 말해요. 그러면 누가 우선해요? 임차권이 우선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오전 0시니까. 근데 그 다음 날에 저당권이 설정됐잖아. 그러니까 누가 우선해요? 임차인이. 맞잖아요. 맞잖아. 요 1번이 이거라니까. 인도받고 주민등록신고하고 또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 날은 오전 0시인데 그 다음 날에 저당권 설정된 거라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우선한다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이런 거 틀려보면 점수 딸 게 없으니까. 그 다음 날에 저당권 설정됐다니까. 아까 앞에 거는 여기 때 저당권 설정됐고 그러니까 저당권이 우선했던 거 앞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말이요. 이번의 경우에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임대차 결정을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전국적으로 이전받은 경우 명의수탁자 임차인과 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시 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고 내가 가르쳐줬네요. 이 명의신탁은 명의탁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경우 명의탁으로 가르쳐줬죠. 신탁에 해당되는. 따라서 갑이 원래 주택 소유자 주택을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다. 그래서 얘가 수탁자, 신탁자 이 명의탁 약정은 유효인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돼서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얘가 소유자,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소유자. 그럼 이 주택을 임대를 할 때는 원래 수탁자가 임대해야죠. 얘가 소유자니까.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대외적으로 소유자는 아니지만 신탁자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가 임대차 격처런 경우도 주택임대법이 적용. 따라서 여기 임차인이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취득. 따라서 이제 이 수탁자가 얘한테
내가 소유자인데 너는 왜 가부하고 임대차 내냐? 소유권 중에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주택임자 보호법에서 계약력 취득했으니까 임차권 주장에서 명도 거절. 끝났을 때 보증금 누구로부터 반환받느냐? 그걸 묻고 있죠. 원래는 A로부터 반환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탁자도 동법 3조 사항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는 양순에 포함되는 거 이걸 묻고 있는데, 양순에 포함되려면 전제 요건, 신탁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 등을 종국적 확정적으로 이전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양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걸 전제해 놨잖아요. 영의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았다고. 그러면 동법 3조 사항의 양순에 포함되니까 얘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 곧 판례니까 예군다가 되리라니까 완벽하게 정리정돈. 3번의 경우는 해제에서 나오는 판례예요. 계약법 해제에서. 이거하고 구별 잘한 거예요. 엊그저께 이걸 내 집중 가르쳐 저번 주에.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다. 집중. 해서 소유권 넘어갔다. 해서 임대를 했다. 보증금 받아서 잔금 처리에 꼬셔서 소유권 넘겨주었다. 임대했다. 해서 인도받고 주민등록신고에서 대항력 갖췄다. 근데 얘가 잔금 지불 안 하더라. 채무분리로 계약 해제했다. 소유권 넘어갔다. 얘도 이제 대항력권 갖추면 548조 1항 단서에 말하는 제3조에서 보호되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얘에서 얘는 따라서 임차권을 주장해서 명도 거절할 건데 기간 끝났다 보증금 누구로부터 돌려받는가?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신신당부했는데, 이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매도인이 동법 3조 사항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는 양순에 포함이 되고 얘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하죠. 이걸 가르쳐줬다고 말이야. 근데 이거하고 대비되는 판례가 3번이니까 매매계약 해제를 무엇으로 해서 해제 조건분에서 임대 권한을 부여했을 경우, 이 경우에 이 매도인이 법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얘한테 먼저 등기 전해주고 임대하고 그 다음에 보증 가지고 잔금 처리 안 하고 해제해봐야 얘가 보호가 돼버리니까 내가 반환도 못 받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의 무엇을? 해제 조건부로 하여 전세 권한을 부여. 이 말은 얘한테 등기전은 안 해주되, 소유권 넘겨주면 큰일 나니까 등기전 안 해주고 대신 이제 전세 권한만 부여한 거죠. 임대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 대신 네가 보증금 받아서 잔금 처리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는 내가 계약을 해제하니까 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해서 전세 권한 부여하마,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전세 권한 부여해서 임대했겠죠? 잔금 처리 안 했죠? 그러면 채무분리로 계약 해제했겠죠? 그럼 무슨 조건이 성취된 거야? 해제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전세 권한은 바로 소멸이 되잖아. 그럼 얘는 임대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임차한셈이 되니까 대항력권 할아버지 갖춰도 548조 1항 단서에서 보호가 안 된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임차업도 임차한 경우, 아니 매수업도 임차한 경우죠. 보호되는 경우는 소유권 취득한 매수업도 임차한 경우. 그걸 구별한 소리고. 또 3번은 틀려있고. 4번의 경우는 맞는 거 확인해 보세요. 맞죠? 법조문 그대로잖아. 3조 2 3항. 보증금 수령하려면 경락인 양순 등의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나와 있잖아, 법조문에. 물론 이거는 이제 선명도하는 소리는 아니고 명도했다는 증명을 하라는 소리지만, 그 다음에 4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내가리도 해야 돼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 구별했죠. 그림 그리세요.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그 말이야. 그 말 알아듣나요? 근데 이제 묻는다 말이야. 이 5번을 그대로 놔두고, 이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했어요. 명파겠나요? 이 경우에 경락인 낙찰자 매수인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나요? 경매의 경우에 5번 사례에서. 지금 5번 여러분 이해 못해요.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실력 몇 번 한 실력이라는 걸 그래 자꾸 묻는 거라고. 다 7번 보세요. 7번 보시라고 말이야. 요게 임대인이고 요게 임차인이라고 말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얘가 근저당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내가 보였나요? 그러면 얘가 대항력권 갖췄을 때 얘가 이 주택을 병에게 매각하면 3조 사항이 적용된다니까. 보증금 받을 때 얘한테 생겨된다고. 이렇게 받아 대항해서. 근데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 경매했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럼 낙찰이 됐죠? 얘도 그러면 3조 사항의 양순위에 포함되냐 그 말이야. 선순위 근저당 경매했을 때. 경매하면은 후순위 임차권을 경락권에게 소멸해버리죠. 소멸해버리니까 얘가 임차권에게 매수인에게 대항 뭐 하잖아. 얘도 배당에 참가해서 수익에 따라 배당받고 나가 떨어지잖아. 따라 이 경우 매수는 보증금 반환점을 승계받는 양순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선순위 근저당 경매할 때하고 구별 잘하라 그 이야기라니까 지금. 해설에는 이런 게 전혀 없어. 막 엉망으로 돼 있어 뒤에 해설은. 근데 바쁘니까 뒤에 이제 쳐다봅시다 이런 소리 안 하지만. 제 말 듣겠나요? 그러니까 구별 잘해야 돼요. 뭐 할 때하고 매매할 때하고 선순위 근저당 경매할 때하고 전혀 다르다고 말이야. 그 다음 6번의 경우에 1 맞고 2 확인 한번 해보세요. 방금 딱 그렇게 들었어. 저당권이 선순위잖아요. 그러면 방금도 할 거죠 여기요. 선순위 저당권 경매 낙찰되면 이 임차권 소멸하잖아. 그 얘는 보증금 반환 승계받는 양순위 대상이 안 되고 바로 이게 경락에 명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 이것도 맨날 시험에서 모르고 지겹도록 나온 거야. 앞에 민법 문제부터 내가 지겹도록 가르쳐 줬어. 요즘에는 지겨우니까 이게 무엇으로 밖에서 많이 나온다고. 중간 임차권 사례죠. 3번 사례가 중간에 임차권이 끼어있다 그 사례 아니요. 그럼 누가 경매하든 임차권 언제나 소멸하죠. 3번은 틀려있고. 근데 여기에 저 시험에 한 10번 나왔는데 막 사례로도 나오고 뭐로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에 뭐로 바꿔치기 잘하고 전세권으로 전세권으로 바꿔서 나오고 우리 전세권에서 풀어봤잖아요. 우리 시험 본시험도 전세권으로 바꿔서 출제돼. 그래 원리는 똑같아요. 제일 선순위 1번이 경매하든 꼬레비 2번 저당권이 경매하든 중간에 껴있는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그건 똑같고 3번에 틀렸고. 4 한번 해보세요. 가등기 권리자산 관계에 있어서 임차권이 뭐인 경우 선순위인 경우에도 가등기 권리자가 본인기로 고쳐서 임차권은 보호받는다. 당연한 거고. 5번 아까 방금 전에 그 위험 문제를 가르쳐 줬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맞죠? 맞잖아요. 여기는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했고 아까 그 요번에 2번 질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에 7번의 경우 한번 사례 파악해 보세요. 이런 게 지금 과거에 시험에 쏟아져 나왔다. 그 사례가 무슨 사례인가요? 그 저당권이 설정된 갑소유 주택을 임차한 을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 병의저당권이 설정했다. 임차권이 중간에 껴있죠. 중간 임차권 사례잖아. 확인했나요? 저당권에 설정된 갑소주택을 임차한 을이 그러니까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대항 요건 갖춘 후 후순위로 병의 저당권이 또 설정됐잖아요. 임차권이 중간에 끼었다. 그 사례예요. 1. 제일꼬레비 병의 저당권 실효 약수적 경락되면 을의 임차권을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이 일의 경우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면 을은 보증금 중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요거는 설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서울특별시 같으면 3,400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3. 선순위 저당권이 변제로 소멸한 후 이 경우에 중간 임차인이 자기 순위를 끄집어 올리려면 선순위 저당권자에 뭐 해버리면 돼요? 대입 변제하면 되죠?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임차권이 제일 선순위에 올라오잖아요. 이때 2번 저당권자 병이 경매 신청하더라도 이때는 임차권이 소멸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소멸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시험에도 이 지문이 나왔었어. 온번이. 따라서 3번은 임차는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여기는 제일 선순위 저당권을 소멸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임차인의 줍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락등에서 병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줍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뭐야 이게? 병은 후순위니까 확정일자가 받아놨으니까 후순위 2번 저당권자보다는 우선 변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는 우선 변제 못 받고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는 우선 변제 못 받고 그래서 중간에 임차권이 끼었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뭐까지 받아놓은 게 낫고 확정일자가 받아놓은 게 낫고 요 경우에 확정일자 없으면 병보다 후순위로 배당 수가 내려가 버려요. 그 다음에 5번이니까 위 사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런 임차는 경락인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5번 틀려있죠. 중간 임차권은 언제나 소멸이 되니까 임차권을 가지고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는 이 경락인이 주택임차법 3조 사항의 보증금 반환점을 승계받는 양수인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도 물어봐요. 양수인에도 포함이 안 되고. 따라 중간 임차권은 지겹도록 물어보니까 이런 것도 순식간에 풀어야 되고. 8번의 경우 보증금 예속원에서 틀린 사항은 1. 요거 판례 속으면 안 돼요. 요게 10여 년 전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맞힌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대항력을 취득하기 요건하고 헷갈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적물이 아파트와 같은 물건이다. 그러면은 지번 신고할 때 명칭, 동호수과에 정확히 기재해서 신고해야죠. 그래야 대항력을 취득을 해. 근데 지금 요 사례는 그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변제 근정이 되는데 계약서에 그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 누락이 되고 동호수 기재가 누락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냐 그거 묻는 거예요. 대항력 취득하기 요건이 아니고 대항력 취득하기 요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다 틀고 나왔다고 말이야. 대항력 취득한 요건 말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요거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니까 목적물 그러니까 아파트 명칭 동호수 기재가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 근정이 된다. 확정일자 요건 갖춘다. 대항력 취득한 요건하고 안 했거도 정리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이게 이제 사례로 또 많이 나오니까 그 판례 2번 질문. 지금 판례와 관련해서 여기 임차인이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요 당일에 이제 동서무에 서서 계약서에 뭣도 받고 확정일자도 받고 요 당일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는 여기에 경매에 들어가면 여기 임차인하고 저당권자 중에서 누가 우선하는가? 이 경우는 이제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이 되고 대항력 인정이 돼야지 우선변제권 인정이 되니까 확정일자를 이날 갖췄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도 그 다음날 생기니까 여기는 저당권자가 임차인부터 우선변제 받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미 뭐 갖춘 상태에서 거기 지문처럼 어디가 붙나 확정일자를 이쯤에 줍는 이전에 이미 갖췄다. 그럼 우선변제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줌 등을 마친 다음날 기준으로 발생한다. 맞죠? 근데 거꾸로 이 당일에 확정일자 받던 그 전에 받던 요거는 그 다음날 대항력 그 다음날 우선변제권 생겨. 2번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미 뭘 먼저 갖추고 대항력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먼저로 갖추고 그럼 확정일자 받은 당일부터 우선변제권 인정이 되겠죠? 당일로 이거는 이걸 어떻게 물어보든 자유적으로 갖고 놀아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2번도 맞고 3번 맞는 거 확인해 보세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 요건은 경매 신청 등기까지 계속 전속하고 있으면 된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전속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 3번은 틀려있고 4번 지겹도록 가르쳐 준 판례. 우선변제권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채권자도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는 평등배당 관계다. 맞죠? 요거는 저당권 할 때도 집중 가르쳐 줬네요. 저당권자하고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가등기 담보권자하고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여기 지문처럼 주택 임차인하고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 원리 똑같죠? 평등배당이에요. 저번 주도 가르쳐 줬죠. 저당권 할 때. 무엇으로 바꾸든 틀리지만 우리는 저당권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의 주택 임차인보다 선순위인가 여부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확정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뭐 5번이냐 당연한 거. 중요한 거는 4번이고 4번과 5번이 연결되어 있는 판례고 9번의 경우에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판례로서 판례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 있는 경우도 임차인 임차권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명도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걸 말한다. 기간 끝나니까 산다. 이걸 말한다. 맞죠? 2번의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권을 갖추고 임대 확정일자를 받은 우선변제가 있고 3번의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다음에 임대인과 합의로 보증금을 청구하겠다. 그러면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증액 부분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고
경락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3번 지문 판례는 틀려있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대지가 임차주택과 함께 경매되는 거고, 임차는 대지 한가되면부터 우선변제 발할 수 있다. 이게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 법령에 요즘 시험에 쏟아낸다고 가르쳐주는데, 임차인이든 소액 임차인이든 여기에 주택의 한가대응 가지고만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받는 게 아니고 대지 한가대응 가지고도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 받죠. 요때 이제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 법령에 관해서 요게 이제 판례가 바뀌다 보니까 2007년도에 옛날은 이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 법리가 미등기 주택은 적용이 안 됐는데, 미등기 주택이든 등기된 주택은 불문하고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 법리가 이제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2010년 이후에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첫째, 대지가 주택과 함께 경매될 경우는 물론이고 대지가 주택과 별도로 경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대지가 임대인 소유였는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 대지가 제3자에게 뭐 된 경우, 매각된 경우도 이자는 대지 한가대응 가지고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받아요. 이걸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 법리 그래. 이런 건 이제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따라서 4번 당연히 맞고, 5번 아까 앞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0번의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임차는 우선변제에 관해서 판례도 옳지 않는 것은 1. 확인하세요. 맞죠? 이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지만 더 이상 살기 싫으면 배당에 참가 우선변제 받으면 되고, 계속 살고 싶으면 임차권을 주장해서 명도 거절하면 되고, 이번의 경우에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서 배당 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잔액에 관해서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는 경락과 동시에 임차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이 안 되죠. 잔액 보증금을 가지고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고, 3조 5 단서조, 이것도 종래 사회 문제가 많이 있던 것을 법에 도입한 거고, 3번의 경우에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는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일방적 임대차라고, 요거 주의하라고 내가 노래를 불러줬는데 들려있죠. 요거는 이제 99년 3월 달에 주택임대보호법을 대폭 개정을 했는데 그때 개정된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경우 이 임차인이 선순위로 대항력 주택했고 확정일 다 받았고 후순위로 병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여기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얘는 임차권 가지고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간 끝내고 살고 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받으면 되잖아. 완전히 보호가 된다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은 배당에 참가해서 보증금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게 옛날 3조 2 1항 단서였다고 말할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지만 내가 왜 이자하고 임대차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고. 나는 얘를 믿고 얘하고 임대차를 한 건데 이게 경매 들어가다 보니까 임대인 얘로 바뀐 거야. 그럼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야. 상호 신뢰관계 중시가 된단 말이야. 얘하고 임대차 관계를 강제로 존속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 말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법을 무시하고 이 경우에 얘한테 선택권을 부여했어. 그게 1번 지문이야. 얘는 뭐 할 수도 있고 임차권 주장해서 명도 거절하고 기간 끝낼까 살아도 되고, 나가고 싶으면 뭐 하면 되고, 우선변제권 행사해서 보호증 우선변제 거주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임대차가 뭐 중에도 만료되기 전 전속 중에도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해지하는 것은 배당 요구하면 해지한 걸로 보죠. 배당 요구하면 임대차를 해지한 걸로 본다고. 그것도 내가 직업들은 10분씩 가르쳐줬어. 설명할 때. 요약집 보면 박스 처리까지 돼 있어. 이거 법 개정한 대로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고. 따라서 3번 얀매를 애우지 말고 해. 얀매를 애운다 들리지 않으니까. 주택임대법 의외로 점수 못 따요. 그 판례 정확히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그 3번 판례를 한 4, 5번 연대고 나왔어. 4번의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세가 또 나왔네. 앞에 나온 거야. 증액분은 대항할 수 없다. 맞죠? 5번도 아까 앞에 나온 거고 조문 그대로. 그 다음에 11번의 경우에
을소주택을 임차인이 갑으로 되어 있죠. 임대인이 을이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뒤 병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병의 저당권이 후순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병의 저당권이 실행돼서 정의 경락을 받을 경우 임차인이 완전 선순위죠.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 1. 갑은 임차인이에요. 정액의 경락인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겸한다. 일단은 맞죠. 그 다음에 이번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었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서 한가대 우선 변제 받았다. 이게 이제 종려법이 폐지가 돼서 새로 판례가 추가된 거예요. 그 위에 나와 있는 아까 10번에 3번 판례하고 똑같은 거. 따라 기간 만료되기 전에도 배당 요구하면 해지한 걸로 보고 보증 우선 변제를 받을 수다. 무죄가 나와요. 3. 병의 저당권 설정 후 갑과 을 사이에 20분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간 보증금으로 정액에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이 또 나왔죠. 아까 앞에 나온 거. 증액 부분 가지고는 저당권자도 대항할 수 없고 경락이라도 대항할 수 없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임차인의 경락대금으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때는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정해돼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3조 단서예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뭐하지 아니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위 사의 경우 정의주택이 다시 경매되어도 갑은 경락되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제2 경매 절차죠. 제1의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보증금의 전액 배당을 청구했는데 순위가 늦은 결과로 보증금 전액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경우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동법 3조 5에 의해서 보증금을 전액 뺏지 못한 대항력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잔액 보증금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만 하죠. 근데 다시 경매 들어갔다는 거죠. 5번 지문이. 이게 제2 경매 절차. 그러면 제2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다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인데. 우선 변제권은 첫 번째 경매 절차에서 경락과 동시에 이미 소멸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도 임차인은 뭔만 하는 거야? 그러죠. 잔액 보증금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만 하는 것이지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 다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5번 판례가 사실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이게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희한할 만큼. 언제 한 번에 나올 건데. 뭔 말 알아들어요? 첫 번째 경매 절차에서 지금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순위가 늦어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 못 받았다. 그러면 잔액 보증금을 가지고 뭔만 하는 거예요? 경락인에 대항만 하죠. 대항력 임차권 소멸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이에 5번처럼 다시 주택이 또 경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제2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 순간 이야기인데 우선 변제 행사 못해요. 이 판례가 이상하게 우리 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언젠가 한 번 나온다는 건데. 그 다음에 12번의 경우는 여러분 20회 때 기출문제예요. 토시는 안 틀리고. 을은 갑 소유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서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순서는 갑 임대인 을 임차인이에요. 다음 중 틀린 것은 1. 을이 임차인 갑 소유 주택을 양수했다. 자, 상황해 보세요. 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 갖겠죠. 근데 이 주택을 누가 매수한 거요? 임차인이. 그러면 동법 3조 사항에 의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매수인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는 채권자인데 주택을 매수하다 보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가 누구한테 승계돼 버렸죠? 임차인한테. 그러면 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물권법에서 물권의 소멸서로 혼동이 나왔죠? 채권도 혼동해서 소멸하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보증금 반환 채무하고 보증금 반환 채권이 동일인이 임차인에 기속됐으니까 이 채권 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 예 들어오는 거고. 2번의 경우에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X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을 실현 경밀사 대지말을 매수한 자. 요거 구별하는데 요걸 몰라서 틀린 사람은 없었을 거란다 그랬어요. 옛날 강의할 때도. 지금 이런 경우에 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임차인이고
지금 이 주택을 경매 청구를 했어. 주택이. 그래서 A가 주택을 낙찰을 받아. 주택.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선순위잖아요. 이런 걸 임차권을 가지고 주택 매수에 대항하고 기간 끝나면 이자로부터 보증금 돌려받아요. 따라 주택 경락에는 3조 사항의 보증금 반환점을 승계받는 양수인에 포함된다고. 뭐 말하더래요. 근데 여기는 주택이 아니라 뭘 경락받은 애요? 그러지, 대지.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는 보증금 반환점을 승계받는 양수인 아니에요. 원래 임차는 대지 환가된 가지고 우선 변제는 받도록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 경락인 대지 매수인은 동법 3조 사항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판례에 들어놓은 거니까 얘한테는 보증금 반환점은 못해요. 대지 매수인한테는. 따라서 2번은 맞고 주택 경락이라고 지문 잘 받고 3번의 경우에 요 조문이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다고. 주택임자법법 요즘에는 거의 판례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조문은 별로 안 물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은 지겹도록 물어봐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조문이에요. 왜 물어보는 건가 이유도 가르쳐줬는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됐어요. 근데 임대인이 X주택을 병에게 양도를 했는데 아직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원래 종료 후에 양도가 되면 임차권 소멸해요. 그럼 이 병한테 임차권에 대항 못 한다고. 병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못 받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이걸 악용해버리죠. 종료 후에 이 사례처럼 주택을 양도가 톡깨푼다고. 따라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법 몇 조 몇 항에는 4조 2항에는 4조 2항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뭐 할 때까지는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뭐 하는 거로 본다. 존속원을 본다. 그 규정 두고 있잖아. 그게 3번이야.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원을 본다. 그러되면은 임대차 존속 중에 양도한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의 경우는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하고 그렇죠. 대항할 수도 있고 병으로부터 보증금 반환받게 되고 그러니까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걸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4조 2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그 조문이 그렇게 시험에서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오고 모르면 집에 가서 게으름 피지 말고 확인하셔. 그러니까 4조 2항은 딱 한 줄짜리야.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임차인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 잘 보세요. 병과 정의 저당을 설정 벌써 감 잡아야지. 뭐 물어봤어요? 병과 정의 저당권이 설정 그 중간에 임차권 중간 임차권이 드러났잖아요. 지겹도록 나온다니까 이게. 따라서 임차권이 중간에 들어있다 그 이야기야. 그럼 제일 꼬레비 2번 저당권자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매각된 경우 임차인은 무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잖아요. 임차권이 이 경우 언제나 소멸하니까 명도해야지. 임차권 주장 뭐 하잖아요. 무한테. 따라서 명도하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 것이지 이때 매수인이 3조 사항의 양수에 포함되는 거 아니다. 지겹도록 물어보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위 사의 경우 그러니까 중간 임차권에서 병은 선순위 저당권자예요. 정의 후순위 저당권자 그 사이에 임차권이 끼었고 선순위 저당권자 병의 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소멸하였다면 임차인은 무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 틀려있죠. 이 경우에 이제 낙찰대금 지급기일 전까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이 되면 이런 걸 뭐 대입 변제한다든가 해서 소멸이 돼버리면 임차권이 제일 선순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는 임차권을 가지고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20회 때 기출문제 얼마 전 건데 중간 임차권을 그 4번으로 또 물어봤고 지겹도록 물어봐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덮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 책도 좀 들고 오세요. 그 다음에 80문제 이제 민법을 뽑아놨는데 요걸 이제 3시간 풀고 나머지 1시간은 요거 민사특법 나머지 얼마 안 되니까 요거 풀도록 할 테니까 이 책도 좀 들고 오시고 요 80문제 이거는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럼 뭐 주겠네요 조만간. 고생 많이 했네요.